제시파 마이너스 금기를 고치다 숲이 갑자기 낯설어졌다는 사실을 소녀는 한참이 지나서야 자각했다. 나무의 높이나 밀도가 달라진 것은 아니었고 바람이 부는 방향이나 냄새 또한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그 모든 것이 한 겹의 막을 사이에 두고 바라보는 풍경처럼 느껴졌다. 분명 그 안에 서 있었는데도 완전히 닿아 있지 않은 감각이었다. 몸이 먼저 변해 있었다. 흐름을 얕게 쓰는 방식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숨과 심장을 완전히 멈추지 않은 채 힘을 끌어오는 일도 가능해졌다. 고통은 줄었고 감각은 일정 부분 돌아왔으며 감정 또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상태가 오래 유지될수록 다른 문제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가끔 아무 이유 없이 흐름이 요동쳤다. 억지로 시작하지 않았는데도 몸 안에서 스스로 움직이려는 기척이 느껴졌고 그 순간에는 숨의 깊이나 심장의 박동으로는 제어할 수 없었다. 흐름은 방향을 찾지 못한 채 몸 안을 맴돌았고 조금만 방심하면 한꺼번에 쏟아질 것 같은 압박으로 변했다. 소녀는 그 징후를 놓치지 않았다. 그래서 멈췄다. 앉고 쉬고 하루를 통째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흘려보내기도 했다. 그 선택이 옳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몸은 그 판단을 불편해했다. 흐름을 쓰지 않는 시간 동안 몸은 무거워졌고 움직임은 둔해졌으며 이전보다 쉽게 피로해졌다. 그 불편함이 문제였다. 어느 날 밤 그는 다시 숲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달은 높지 않았고 빛은 약했으며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는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다가 내쉬었다. 심장은 일정한 속도로 뛰고 있었고 고통은 없었다. 그 상태만 보면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다. 그런데도 가슴 안쪽에서는 미세한 떨림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쓰지 않으면 터진다. 그 생각이 처음으로 또렷하게 떠올랐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판단이었다. 흐름을 억제한 채로 너무 오래 버티면 어느 순간 통제와 무관하게 폭주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이미 몇 차례의 징후를 통해 느끼고 있었다. 선택은 명확하지 않았다. 계속 얕게 쓰며 시간을 벌 것인가 아니면 한 번 더 깊게 들어가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둘 다 안전하지 않았고 둘 다 확실한 해답은 아니었다. 그는 그 사이에서 오래 머물렀다. 결정을 미루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가슴 안의 떨림은 조금씩 커졌다. 그날 새벽 숲 아래쪽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여럿은 아니었다. 두 사람 정도의 발소리였고 조심스럽게 이동하고 있었다. 소녀는 본능적으로 나무 뒤로 몸을 숨겼다. 흐름을 쓰지 않았음에도 감각은 빠르게 반응했다. 시야가 좁아지고 소리가 또렷해졌다. 정통의 무인은 아니었다. 옷차림도 움직임도 그들과는 달랐다. 행색이 초라했고 걸음에는 급함이 섞여 있었다. 도망치는 자들이었다. 잠시 뒤 그 뒤를 쫓는 발소리가 하나 더 들렸다. 소녀는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도와야 할 이유도 도울 의무도 없었다. 하지만 몸 안의 흐름이 그 순간 반응했다. 얕게 유지하고 있던 힘이 스스로 고개를 들었다. 그는 그것을 느끼는 동시에 위험을 인식했다. 지금 흐름을 쓰면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었다. 망설이는 사이 한 사람이 넘어졌다. 쫓던 자가 다가갔고 짧은 비명이 새어나왔다. 소녀는 눈을 감았다. 숨을 들이마셨고 심장이 조금 빨라졌다. 여기서 쓰면
멈추기 어렵다. 그는 한 발 내딛었다가 멈췄다. 흐름이 이미 몸 안에서 방향을 잡으려 하고 있었고 그 압박은 점점 강해졌다. 손이 떨렸다. 이번에는 분명히 느껴졌다. 억제하고 있던 힘이 스스로 출구를 찾고 있었다. 소녀는 이를 악물지 않았다. 대신 반대로 움직였다. 숨을 더 깊게 들이마시고 심장을 억지로 빠르게 뛰게 했다. 고통이 밀려왔다. 가슴이 타들어갔고 폐가 찢어지는 듯한 감각이 이어졌다. 하지만 그 고통은 흐름의 방향을 잠시 흐트러뜨렸다. 그 사이에 그는 물러섰다. 숲 안쪽으로 빛이 닿지 않는 곳으로 몸을 숨겼다. 쓰러진 자와 쫓던 자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흐름은 여전히 몸 안에서 꿈틀거렸지만 폭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한참이 지나서야 가슴 안에 떨림이 찾아들었다. 소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숨을 고르며 방금의 선택을 되짚었다. 도망친 것이 아니었다. 외면한 것도 아니었다. 다만 지금 이 상태로는 개입하는 것 자체가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었다. 그 판단이 옳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하나만은 분명했다. 지금의 방식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얕게 쓰는 힘은 안정적이었지만 오래 유지하기에는 위험했고 완전히 쓰지 않는 선택 역시 또 다른 폭주를 부르고 있었다. 이대로 가면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진다. 소녀는 천천히 일어섰다. 숲을 벗어나지는 않았다. 대신 방향을 틀었다. 북쪽도 마을도 아닌 다시 산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사람의 흔적이 적은 곳, 방해받지 않고 시험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무공은 단순히 조절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폭주는 피할 수 없다. 그 결론이 서서히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폭주 직전까지 갔던 선택은 그를 멈추게 했지만 동시에 다음 단계로 밀어 올렸다. 이제는 고쳐야 한다. 금기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금기 자체를 손대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었다. 산에 들어온 뒤로 날짜를 세지 않았다. 해가 떠오르고 지는 것을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도 중요하지 않았다. 소년에게 시간은 더 이상 흐름이 아니었고 그저 견뎌야 하는 밀도에 가까웠다. 낮과 밤의 차이는 빛의 유무뿐이었고 그 사이에 몸이 얼마나 버텼는지가 하루를 대신했다. 처음 며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흐름을 억지로 끌어올리지도 않았고 숨을 멈추는 수련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앉아 있었다. 바위 위에, 나무 아래에 혹은 흙바닥에 그대로 몸을 두고 숨이 이어지는 방식을 관찰했다. 심장이 뛰는 속도, 들숨과 날숨의 간격, 가슴 안쪽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압박을 하나씩 느끼며 지나갔다. 그 침묵은 편하지 않았다. 흐름은 쓰지 않아도 몸 안에서 스스로 고개를 들었고 조금만 방심하면 안쪽에서 꿈틀거렸다. 쓰지 않으면 쌓이고 쌓이면 터질 것 같은 불안이 늘 따라붙었다. 그는 그 불안을 무시하지 않았다. 대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았다. 폭주 직전까지 몰린 이유를 떠올렸다. 깊게 쓰는 순간 통제는 사라진다. 얕게 쓰면 안전하지만 힘이 남지 않는다. 쓰지 않으면 쌓여서 위험해진다. 이 셋은 서로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구조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생각이 점점 선명해졌다. 이 무공은 흐름을 순환시키는 무공이 아니었다. 한번 시작되면 끝까지 밀어붙이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멈추는 구간이 없었고 되돌리는 여지도 없었다. 그래서 쓰는 순간 죽음에 가까워지고 버티지 못하면 그대로 무너졌다. 그는 그 사실을 인정했다. 금기는 강해서 금기가 아니었다. 고칠 수 없어서 금기였다. 소녀는 다시 책을 펼쳤다. 혈곡에서 얻은 B급이었다. 이미 수십 번 읽은 글자들이었지만 이번에는 읽는 방식이 달랐다. 내용을 따라가지 않았다. 흐름의 방향만을 쫓았다.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로 흘러가며 어떤 지점에서 멈출 수 없는지를 하나씩 짚었다. 답은 단순했다. 멈추는 법이 없다면 돌아오게 만들어야 한다. 그날 밤 그는 첫 시도를 했다. 숨을 멈추지 않았다. 심장도 멈추지 않았다. 대신 숨을 일부러 고르게 유지하며 흐름을 아주 얕게 시작했다. 심장에서 끌어올리지 않았다. 단전도 피해갔다. 경맥의 표면만 스치듯 흘려보냈다. 흐름은 약했다. 힘이라 부를 수 없을 만큼 미약했다. 하지만 돌아왔다. 순환하지는 않았지만 사라지지도 않았다. 몸 안에서 한 바퀴를 돌지 않고 짧게 왕복했다. 그는 그 미세한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숨이 흔들리지 않았고 심장의 박동도 유지되었다. 감각 역시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그 상태를 오래 유지하지 않았다.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 조금이라도 깊어지려는 기척이 느껴지자 즉시 멈췄다. 고통은 없었지만 피로가 몰려왔다. 몸이 무거워졌고 머리가 막지 않았다. 실패였다. 힘이 너무 약했다. 다음 날 그는 같은 시도를 반복했다.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오래. 그때마다 결과는 같았다. 힘은 늘지 않았고 피로만 쌓였다. 어느 순간에는 흐름이 예상보다 빠르게 깊어지며 가슴 안쪽에서 그 패밀리어한 압박이 올라왔다. 그는 즉시 중단했다. 고통은 오지 않았지만 한동안 숨이 불편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몸은 그 선택에 반발하듯 떨렸다. 그는 그 반응을 기억했다. 어디까지가 안전선인지, 어디서부터 금기가 다시 고개를 드는지. 사흘이 지났다. 그리고 또 사흘. 그 사이에 상처가 생겼다. 작은 짐승에게 긁힌 자국이었다. 피가 났고 통증이 느껴졌다. 그는 일부러 그 상처를 바로 치유하지 않았다. 흐름을 쓰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며 피가 멎고 살이 붙는 과정을 그대로 지켜보았다. 느렸다. 예전 같았으면 하루도 걸리지 않았을 회복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 느림을 불편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안도했다. 아직 사람의 몸이 남아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이다. 일주일쯤 지나자 그는 새로운 결론에 도달했다. 이 무공을 고친다는 것은 강해지는 길이 아니다. 약해지는 구간을 감수하는 길이었다. 빠른 회복도 즉각적인 힘도 포기해야 했다. 대신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선택이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흐름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한 가지를 더 추가했다. 흐름이 깊어지기 직전 일부러 숨의 박자를 바꿨다. 아주 미세하게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 변화에 흐름이 흔들렸고 방향을 잃었다. 그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스스로 흐름을 끊었다. 가슴 안이 비었다. 고통은 없었다. 대신 강한 피로가 몰려왔다. 몸이 무겁게 가라앉았고 그대로 잠들었다. 깨어났을 때 해가 떠 있었다. 얼마나 잤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깨어난 순간 그는 확신했다. 방금의 시도는 실패가 아니었다. 완성도 아니었다. 그 중간 처음으로 고쳐지는 방향이 보였기 때문이다. 소녀는 앉은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금기는 아직 살아있었다. 조금만 방심하면
다시 폭주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그대로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그 가능성은 작았다. 위험했고 오래 걸릴 것이다. 하지만 그에게는 시간이 있었다. 아니, 시간을 잃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이후 그는 같은 시도를 반복했다. 깊이보다는 방향을, 힘보다는 돌아오는 길을 먼저 생각하며 그 과정에서 낮과 밤의 경계는 흐려졌고 기억도 군데군데 비어갔다. 어느 순간부터 며칠 전의 이 일을 정확히 떠올릴 수 없게 되었다. 그 사실을 자각했을 때 그는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다. 시간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